한교의 밤은 낮보다 더 뜨거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강민준 팀장의 세상은 모니터 속 끝없이 깜빡이는 커서와 수백 개의 코드라인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32살,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부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든 모바일 게임의 런칭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식어 빠진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고, 팀원들의 지친 숨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이 사무실의 공기를 채웠다. 성공에 대한 야망과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날은 이수연과의 5주년 기념일이었다. 민준 씨, 정말 괜찮아? 너무 피곤해 보여.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수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버 안정성 테스트와 마감일 생각뿐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익숙함과 편안함을 주었지만 어느새 설렘은 희미해지고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할 때 아닐까? 순간 민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만 가지 코드들이 일제히 멈췄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지금은 결혼을 생각할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했고 이제 막 팀장으로 자리 잡은 그에게 가장이라는 무게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수연아, 나도 물론 그러고 싶지.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니야. 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가 정말 자리 잡고 그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었지만 수연의 귀에는 차가운 변명으로 들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희미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서운함이 번져나갔다. 프로젝트가 나보다 더 중요해? 벌써 몇 년째 그 소리만 하고 있잖아. 나는 이제 기다리는 거 지쳤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현실을 생각해야지.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 현실? 민준 씨한테 현실은 일이고 성공이겠지. 내 현실은 뭔데? 그냥 오빠 옆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내내 둘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를 바래다주는 차 안에서 결국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사소한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서로의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갔다. 그렇게 네 일이 중요하면 그냥 일이랑 결혼하시그래. 제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크는 건데? 결국 수연의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만하자, 우리. 민주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피로와 스트레스에 짓눌린 그는
그녀를 붙잡을 힘조차 없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의 차가운 대답에 수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5년간의 연애는 그렇게 판교의 어느 밤 허무하게 끝이 났다. 민주는 잠시 후회했지만 이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를 덜어낸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몰랐다. 그 끝이 새로운 시작, 지옥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6개월의 시간은 강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모바일 게임 크로니클 게이트는 출시와 동시에 앱스토어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고 민주는 판교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그의 연봉은 2배로 뛰었고 여러 유력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들어왔다. 수연과의 이별이 남긴 씁쓸함은 성공의 달콤함 속에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그날 밤 민주는 팀원들과 함께 시끌벅적한 고깃집에서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팀장님, 진짜 한 건 하셨습니다. 건배! 이게 다 우리 강 팀장님 덕분입니다. 동료들의 칭찬과 술잔이 오가는 소란 속에서 민주는 오랜만에 찾아온 만족감에 취해 있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끈질기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업무 관련 전화일 거라 생각하며 그는 시끄러운 홀을 빠져나와 가게 뒤편의 조용한 골목으로 향했다. 여보세요? 강민준입니다. 민준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가늘게 떨리는 익숙한 목소리였다. 술 기운이 확 가시는 느낌이었다. 이수연이었다. 나야, 수연이.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민주는 순간 인상을 찌푸렸다. 하필이면 이 가장 좋은 날에.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다. 수연은 그의 냉정한 반응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준 씨, 나 오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울음 섞인 애원은 민준의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귀찮고 불편한 감정만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 그것도 이제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다.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오빠 성공한 거 다 봤어. 축하해.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미안한데 다시 너 만날 생각 없어. 민주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였다. 그는 일방적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찝찝한 기분을 털어내려는 듯 머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시끄러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테이블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울렸다. 발신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까똑 하는 알림음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게 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기다릴게. 민준씨, 보고 싶어. 메시지는 절박했고 처절했다. 민준은 짜증스럽게 미간을 짚었다. 그는 대화창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동료들이 건네는 술잔을 받으며 그는 이수연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시가 어떤 비극의 씨앗이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며칠간의 소란이 지나고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이수연의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강민주는 그것이 자신의 단호한 거절 덕분이라 여기며 안도했다. 프로젝트 안정화 작업으로 여전히 바빴지만 그는 주말 저녁만큼은 집에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그의 오피스티스텔은 분당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10층에 위치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도 민주는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사방이 고요하고 오직 타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때 띵 하는 날카로운 알림음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발신자는 이수연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시작인가? 짜증과 함께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메시지는 아주 짧았다. 오빠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빛 참 예쁘다. 그게 무슨 소리지? 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뱀처럼 기어올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24시간 편의점과 몇 개의 상점, 그리고 외롭게 서 있는 가로등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너무 멀어서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서서 마치 인형처럼 이쪽을, 정확히는 그의 아파트 10층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주는 황급히 몸을 숙여 소파 뒤로 숨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다. 어떻게 우리 집을, 우리가 사귀는 동안 한 번도 데려온 적 없는 곳인데. 그는 거실의 모든 불을 끄고 커튼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형체는 마치 기괴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십 번도 더 창밖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인 탓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난 민주는 가장 먼저
창가로 향했다. 제발 꿈이었기를, 제발 그녀가 사라졌기를 바라며 커튼을 살짝 걷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밤새 서 있던 가로등 아래가 아닌 길 건너편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그녀는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해 보이는 얼굴. 그녀는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그의 창문만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혹은 주인을 기다리는 유기견처럼. 민주는 출근을 포기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가 달려올 것만 같았다. 그는 회사에 몸이 좋지 않다는 거짓말을 하고 하루 종일 커튼 뒤에서 그녀를 감시했다.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그의 집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집요하고 텅 빈 시선은 수백 미터의 거리를 뚫고 그의 피부에 와닿는 듯 소름 끼쳤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었기에 오히려 더 무서웠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어 지났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바람이 차갑게 부는 날에도 이수연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지도 않았다. 그냥 비를 흠뻑 맞으며 혹은 바람에 몸을 떨며 우두커니 서서 민준의 창문만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하나의 기괴한 풍경처럼 변해갔다. 강민주는 자신의 집,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완벽한 죄수가 되었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조차 두려워 냉장고에 남아있는 음식들로 간신히 허기를 채웠다. 혹시라도 창밖으로 자신의 모습이 비칠까봐 집안에서도 불을 켜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지냈다. 시간 감각이 무뎌졌고 낮과 밤의 구분은 오직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만 가능했다. 나흘째 되는 밤이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민준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생수 한 병을 마시며 이제 정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무슨 죄로? 그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죄도 성립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다시 한번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짙은 어둠 속 늘 그녀가 서 있던 가로등 아래가 텅 비어 있었다. 몇 번을 다시 확인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제풀에 지쳐 돌아간 것일까?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 민주는 결심했다. 이 기회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그는 허둥지둥 간단한 옷가지와 노트북을 작은 가방에 챙겨 넣었다. 당분간은 친구 집에서 지낼 생각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혹시나 복도에 그녀가 숨어 있을까 싶어 현관문 도어 스코프에 조심스럽게 눈을 가져갔다. 어두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사가 슥. 아주 작지만 분명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소리는 문 아래쪽에 있는 우편물을 넣는 작은 투입구에서 나고 있었다. 누군가 얇고 단단한 무언가로 그 틈을 긁어내고 쑤시는 듯한 소리였다. 그녀가 길 건너편에 없었던 게 아니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도어 스코프를 들여다보았다. 복도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는 문 바로 아래, 도어 스코프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때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왔다. 민준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그것은 더 이상 애원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원망도 슬픔도 없는,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듯한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민준의 등골에 얼음 송곳을 박아넣는 듯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철컥. 이번에는 우편 투입구 덮개를 억지로 열려는 듯한 소리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이제 이 집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포인은 완성되었다. 공포에 질린 강민주는 거실 구석에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현관문에서는 여전히 사가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마치 쥐가 갉아먹는 듯한 그 소리는 그의 신경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을 긁던 소리가 문득 멈췄다. 정적이 찾아오자 오히려 불안감은 극대화되었다. 돌아간 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걸까? 그때였다. 똑똑.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무언가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소리가 나는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우편 투입구의 좁은 틈새로 검붉은 액체가 한 방울씩 아주 느리게 떨어지고 있었다. 핏방울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피? 왜 피가? 순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드럽고 축축한 것이 투입구를 통해 안으로 던져졌다. 그것은 현관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민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검붉은 피에 젖은 살점. 마치 잘려나간 손가락의 천마디처럼 보였다. 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이수연이 그녀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그 틈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이 집에 들어오고 싶다는 그 광기 어린 집착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물이었다.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생존 본능만이 남았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다. 살려주세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요.
이상한 여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복도에서 경찰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고함이 들려왔다.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문밖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경찰이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민주는 한참을 망설인 후에야 간신히 문을 열었다. 복도는 핏자국으로 흥건했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이미 들것에 실려 나간 후였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민주는 그 오피스텔을 즉시 처분하고 이사를 했다. 새로 구한 집은 보안이 철저하고 우편함이 1층 로비에 따로 설치된 최신식 아파트였다. 그는 한동안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커튼을 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현관문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몇 달 후 경찰서를 통해 이수연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끔찍한 집착에서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시간이 약이었다. 끔찍했던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졌고 민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일에 몰두했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다행히 좋은 인연을 만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던 날 밤이었다. 둘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던 순간 아주 희미한 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똑, 똑, 똑.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고 규칙적인 노크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손톱 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민주는 온몸이 굳었다. 옆에 누운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소리는 그녀가 그의 집에 머무는 밤에만 어김없이 찾아왔다. 밤마다 들려오는 미스터리한 노크 소리는 강민준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소리는 너무나 미세해서 그 자신조차도 환청인지 실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잠귀가 예민해졌다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이수연의 망령이 보내는 집요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설명할 수 없는 공포 때문에 새로운 연인과 헤어지고 말았다. 놀랍게도 그녀와 헤어지자마자 노크 소리는 거짓말처럼 멈췄다. 민주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탓이라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한동안은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그는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이번에는 정말 과거를 잊고 행복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악몽은 집요하게 그를 따라다녔다. 새로운 여자친구가 그의 집에 온 첫날 밤, 그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선명하고 더 집요하게 들려왔다. 똑똑똑, 똑똑똑, 똑똑. 마치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빨라졌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여자친구에게는 도저히 털어놓을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다 결국 이 관계마저도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가 다시 혼자가 되자 소리는 멈췄다. 민주는 이제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죽은 수연이 자신 외에 다른 여자가 곁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더 이상 누구도 만나지 않고 철저히 혼자만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가 혼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리가 시작되었다. 이전의 노크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공포를 담은 소리였다. 매일 밤 정확히 10시 5분이 되면 삐삐삐 그의 집 현관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인증이 성공했다는 기계음과 함께 띠리링, 철컥.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옆집이나 윗집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매일 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10시 5분에 그의 현관문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주는 거실 천장 구석에 스마트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최신형 제품이었다. 그는 카메라가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다. 다음 날,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밤새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스크롤을 내려 정확히 밤 10시 5분이 찍힌 부분을 재생했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뜻밖의 결과였다. 신호 오류, 해당 시간에 녹화 데이터가 없습니다. 영상은 정확히 10시 5분부터 약 5분 동안 마치 누군가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까만 화면과 에러 메시지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기가 나간 것도 아니었고 기계 고장도 아니었다. 다른 시간대의 영상은 모두 정상적으로 녹화되어 있었다. 왜 하필 10시 5분일까? 민주는 찜찜한 기분에 사로잡혀 생각에 잠겼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의 뇌리에 섬광처럼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황급히 스마트폰의 통화 기록을 뒤져 몇 년 전 그날의 기록을 찾아냈다. 6개월 만에 수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던 그날, 그가 차갑게 그녀의 애원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던 시간. 그 시각은 정확히 밤 10시 5분이었다. 강민주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해냈다. 10시 5분.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상처의 시각이자 그녀의 원한이 시작된 시간이었다.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에 그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즉시 거실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떼어내 부셔버렸다. 진실을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포를 더욱 명확하고 거대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매일 밤 10시 5분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도어락 소리를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으로 경견했다. 소리뿐만이 아니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누군가 등 뒤에 서 있는 듯한 서늘함, 아무도 없는데 느껴지는 희미한 시선.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여느 때처럼 소파에 웅크리고 있던 그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끈질기게 울리는 벨소리에 민주는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완전한 침묵이었다. 숨소리도 작은 잡음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텅 빈 공간에 대고 말하는 듯한 먹먹함.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몇 년 전 마지막 통화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차갑고 집요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려고 했다. 이제 그만 끊고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외면하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 완전한 침묵을 깨고 아주 작지만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삐비빅. 그의 집 현관 디지털 도어락 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계음. 띠리링. 철컥. 민준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지금까지는 문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기 속에서 그의 귓가에서 직접 울리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문, 어두운 복도. 그곳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문 밖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매일 밤 10시 5분마다 이 집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전화기 속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나 이제
들어왔어. 라고.